오늘은 2025년 후반기 한양대학교 동양학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건축학 한종구 교수입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요. 먼저 한동수 교수님의 개회사를 듣고요. 그 다음에 세션을 두 개로 나눠서 전반부는 세 분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후반 잠깐 20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후반부에 두 분의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폐회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의 한동수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한동수입니다. 오늘 저희 동양학대 토론회에 참석해서 분이 이렇게 제가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재직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이 풍수대 토론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년 2월이면 이제 정년 퇴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이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오늘 저희 연구실에서 배출한 두 분의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 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동양학과에 지금 학부장을 맡고 계신 박정희 교수님하고 또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혜련 박사가 오늘 발표를 맡아줘서 또 저로서는 특히나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추구했던 지난한 노력의 어떤 조그만 결실이 조금씩은 맺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동안 저희와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 노력이 이렇게 모여져서 하나의 결실이 맺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보니까 전국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는 잊을 수 없고 내가 남한테 베풀어준 것은 절대로 잊어야 된다라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해준 거는 잊어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동양학대 토론회가 앞으로 우리 동아시아에서 훌륭한 학술 모임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우리 사회에 이 동양학이라는 이 학문들 특히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명리라든지 풍수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직도 제도권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기에는 요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또 그동안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의 뜻이 하나로 결집돼서 정당한 학문의 세계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또 거기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정당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양학대 토론회 또 우리 한양대학교 동양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회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진행 순서가 있고 또 전체적인 진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각 발표자분들께 20분의 시간을 저희가 할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내에서 가능하면 맞춰주시면 진행상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한 분이 길어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분이 발표 시간이 좀 줄어든다거나 또는 휴식 시간이 좀 줄어든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20분 내에서 발표를 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의 이현 선생님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제는 퇴계 이황의 사상과 생애의 명리학적 해석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이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퇴계 이황의 사상과 생애의 명리학적 해석이라는 제목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경에 보이는 글씨가 퇴계 선생의 친필서의 작품의 일부입니다. 선생의 숨결을 느끼면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는 퇴계 이황, 그의 삶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서론, 퇴계의 학문 세계와 삶, 사주 분석, 대운과 세운의 작용, 결론, 이렇게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퇴계 선생의 삶을 왜 다시 조명해야 하는가에 대한 무릎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지폐에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 성리학의 거두이면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연구는 오늘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문적 업적 외에 수많은 관직을 고사하고 학자의 길을 고수한 독특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학자였던 그는 왜 최고의 관직을 멀리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철학적, 역사적 접근을 넘어서 명리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그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존에 철학적, 역사학적 접근을 넘어 명리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조명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역사 인물에 대한 사주 분석은 연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사례부터 박지원, 정몽주, 허균 등등 많은 사람들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명리학적 해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퇴계 선생 관련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명리학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이 연구는 퇴계집에 명시되어 있는 생년월일시의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성리학적 가치와 개인적 성향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의 위대한 성취가 단순한 시대적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운명적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임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퇴계 선생의 학문 세계와 삶을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살펴보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사주 분석하고 연결된 얘기만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퇴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이제 분석에 앞서서 이렇게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사실 조선 중기가 당파 싸움과 위세 위협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퇴계 선생이 동방의 주자라고 불리우면서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기론,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서 기를 다스리고 순수한 이를 보존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단 칠정론, 기대승 사이에 8년간의 편지를 통한 논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도덕적 감정과 일반적 감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심화 발전시키셨습니다. 그의 저서 너무 많지만 성학십도, 주자서, 저료 등 여러 저서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그러면
태계 선생의 또 다른 면을 보겠습니다. 태계 선생은 단순한 학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문과 수양을 통한 도덕적 지도로 사회적인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고요. 그의 일환으로 서원 설립을 통해서 조선 유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평생 140여 차례의 관직 제수 중에 79회를 고사합니다. 관직 생활보다 학문과 교육에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자, 저희 자료집에도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의 사주 분석을 넣어놨는데요. 태계집에 따르면 그는 신유년, 신축월, 기해일, 무진시에 태어나셨고 이대운입니다. 그래서 단식적으로 먼저 살펴보신다면 태계의 일간은 기토이고, 기토는 만물을 품는 대지와 같이 온화하고 포용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의 사주는 신금이 투간한 식신격으로 이는 학문과 교육, 예술에 대한 깊은 탐구심과 표현력을 상징합니다. 단편적으로 봤지만 이 두 가지만 보아도 그의 본성이 관직의 권력보다는 학문의 깊이를 추구하는 학자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사주를 다양하게 볼 수가 있지만 두 가지의 특징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태계 선생의 사주는 신약한 사주다. 또 하나는 조우의 불균형이다.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태계 선생의 사주를 잠깐 보시면 일간이 아까 기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가 축토입니다. 그리고 시주가 무진입니다. 언뜻 보기에 토가 많아서 심강해 보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축토를 잘 보시면 해수 옆에 붙어있는 얼어붙은 땅입니다. 그래서 기토를 도와주기에는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유금, 연지에 있는 유금과 축토는 반합을 해서 금기운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지는 금기운과 수기운으로 매우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힘을 끊임없이 빼앗는 신약의 구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보셨지만 참 조우가 불균형하죠. 그래서 한겨울에 얼어붙은 땅이고 따뜻한 화기운이 필요한데 사실 화기운이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한습한 사주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가 평생 병약했고 또 그런데 또 하나 사주의 민감성이라는 것 혹시 요새 연구되고 있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신약한 사주와 민감성에 대한 최근 연구가 있는데요. 제가 태계 선생의 태계집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특징적으로 봤던 것이 태계 선생의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형이 다쳤는데 본인이 울어서 어머니가 의아해서 그 질문을 합니다. 형이 다쳤는데 왜 네가 우냐 했는데 형이 다친 것이 너무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어린 태계가 말을 합니다. 즉 어린 시절부터 기질적으로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섬세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원극이 차고 습하기 때문에 내면에 어쩌면 온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학문과 수양에 정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계의 사주 분석 또 하나는 그는 왜 관직을 자꾸 멀리 하려고 했을까요? 이 의문이 사실은 태계 선생을 분석하는데 가장 큰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사주 명조를 다시 한번 자료집에서 보시면 사실 관직을 상징하는 관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본질적으로 기질적으로 관직에 대한 집착이 적고 관직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둘째,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학문, 인정 이것을 뜻하는 인성이 부재합니다.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문을 뜻하는 글자는 없지만 어떻게 최고의 학자가 되었는가? 역설적으로 이는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문 세계를 개척하는 독창성과 자립성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태계학이라는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계학이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일본 학자들이 지금도 태계학에 대한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부재의 역설적 발현이라고 소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계의 타고난 기질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의 생애 주기별로 어떤 일이 작용했고 그의 실제 삶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운표를 보시면 제가 생애 주기별로 소년, 청장년, 중년, 노년 이렇게 생애 주기로 묶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련의 초년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아까 사주 원국을 보셨지만 굉장히 한습했는데 그 20년간 또 경자, 기의 대운이 20년간 됩니다. 차가운 금수 기운이 아주 강한 시기이죠. 실제로 그는 부친을 여의고 건강도 악화되고 여러 시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외적으로는 위축됐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내면의 사색에 집중하게 되고 훗날 위대한 학자로 성장하는 학문적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장년 시기입니다. 무술대운과 정유대운이고요. 정유대운에 이르러 갑오년에 34세에 대가에 급제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때 평균 조선시대 양반 남성의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율곡이라든지 우암 송시열 같은 선생들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과거에 급제합니다. 그렇다면 태계 이황 선생이 얼마나 늦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늦은 나이에 관직을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의 출발이 늦은 것은 맞지만 준비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한습했던 기운 속에 내면의 여러 가지 에너지를 깊게 수렴하고 깊이 있는 사색과 학문에 몰두했다가 명리학적으로 보면 정유대운, 갑오년 이때 사주에 절실했던 용신 따뜻한 화기운이 대운에서 처음 들어오고 세운의 관목인 목이 들어오면서 오래 축적된 내면의 영역이 비로소 외부에 발현되는 시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태계의 관직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어서 온 병신대운은 상관, 경관, 기존의 질서와 관직에 강한 회의감과 저항감이 드는 시기를 말하고요. 이때 당시에 을사사와 이 정치적 상극에 연루되면서 비록 곧 복권되기는 하지만 관직을 삭탈당하고 이 상황에서 형이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게다가 이 대운에서 차남을 잃는 개인적인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이러한 운의 흐름과 여러 가지의 시대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그는 제가 자료집에도 그 태계 선생이 쓴 글들을 직접 쓴 글들을 실었는데요. 굉장히 그 관직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감 그리고 귀향에서 학문에 몰두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 전환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그의 노년입니다. 그의 노년은 을미 갑오대운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사실 태계 선생의 조우가 가장 완벽하게 맞아지는 이상적인 기운입니다. 최고의 기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사주에 부족했던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 조우가 해결되고 관직을 의미하는 정관이 사실 각기 합의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왕이 끊임없이 태계 선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대제학 같은 최고의 관직을 제수합니다. 기운의 역설입니다. 최고의 운, 최고의 고뇌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최고의 기운 속에 그럼 태계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가 아니라 얼마나 고뇌를 했을까요? 입니다. 그는 상소문에
해골이나 고향에 가서 묻히게 해달라며 관직을 간절하게 사양합니다. 임금이 주신 관직을 사양하기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거절하고 끊임없이 사양합니다. 외부의 요구 관직과 내면의 지향인 학문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표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룬의 역설입니다. 태계에게 기룬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제, 그런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이론, 모든 인간에게 존귀한 이가 내재되어 있고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이기론을 실제 도산서당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여생을 바칩니다. 그의 관우는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계의 학문 지향적인 삶은 그의 타고난 사주 구조와 매우 깊은 상관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리학에서 말하는 기룬은 모두에게 동일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생애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음을 태계의 삶이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인물의 다층적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태계 이황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오직 성리학적 신념이나 시대적 소명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그의 사상적 업적이라는 결과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명리학적 접근은 그의 선택 이면에 있는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의 타고난 섬세한 기질, 관직 생활에서 느꼈을 본질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학문 탐구에서 얻는 내면적인 충족감, 한 인간의 고뇌와 성향을 함께 조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리학적 해석입니다. 이처럼 명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적 동기와 운명적 흐름을 함께 고려할 때 우리는 역사 속 인물이 박제된 위인이 아니라 우리처럼 고뇌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했던 인간으로서 더 깊이 그리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계 이황이라고 해서 굉장히 멀게 느껴졌던 분인데 사실은 그분의 어떤 인생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명리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명리학을 통해서 이황 선생님을 한번 벗겨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조금 더 퇴계라고 하는 분의 인간적인 면 같은 것을 명리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표 시간 아주 잘 지켜주시고 또 발표하는 것도 아나운서처럼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아주 또렷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의 김만태 선생님께서 황제 내경과 동의보감 정기신론의 명리학적 적용 고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술학과 명리승명학 전임교수로 10년 근무하다가 저작년에 희망퇴직한 김만태 교수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평신교육원에서 정선사주명리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발표를 끝나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올라와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 제 발표 내용은 그래요. 여기 제목 그대로 이거예요.
이 파워포인트를 그래요. 항제 내경과 동의보감, 정기신론의 명략 적용 고찰 그대로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항제 내경이란 책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모르지만은 어떤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그리고 또 동의보감 책을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뭐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공통적으로 이게 정기신이라는 이렇게 개념들이 용어들이 따문따문 깨따문 등장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동의보감에 있는 우리 사람의 인체, 요게 이제 뇌 해수라 해가지고 사람 뇌, 그리고 여기가 방광이 있고 수도 해가지고 거시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거시기 끝까지 사람의 몸을 이렇게, 그리고 오장육부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항기내경과 동의보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생리, 병리, 그리고 여러 가지 저방,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의원 갔을 때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몸을 가지고 어떠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기신으로. 그런데 우리 명리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알 수가 있는 게 그 기자를 빼고 나면은 정신 차린다 할 때 정신이거든요. 기를 빼고 나면은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명리학에서도 많이 이 용어는 명리학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리학에서도 이 개념은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항기내경과 동의보감에 나오는 정기신, 그래서 결국 말하면 사람 몸의 어떤 신체를 말하는 그를 우리 명리학에 사람 운명을 보는데도 적용할 수 있겠다가 이 논문의 이 연구의 주제고 결과예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다음 장 넘기는 거예요. 이거요. 그죠? 그래서 먼저 발표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죠? 항제내경 아시지만은 중국 전국시대부터 거기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뤄낸 공동저작 동양의학서예요. 그죠? 그죠? 그 항제내경 소문과 영추가 있고, 거기서 정기신이라는 관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 양우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기신의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동의보감이 오니까 이게 더욱더 이게 체계화가 됐어요.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정기신이라는 관점이 항기내경 소문과 영추에서는 따문 체계화가 안 됐다면은 동의보감 아시잖아요. 우리 강해군 때 허준 선생이 적었던 최고의 한의학서인데 거기에는 정기신이 완전 체계화가 됐어요. 일관성 있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동의보감이 정경, 기경, 심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예 편이 정, 기, 신으로 편이 딱딱 나눠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이건 말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람 몸을 쭉 볼 때 정기신의 구조로 파간다. 그 뭐냐 그러면 정은 사람 생명의 바탕. 그리고 기는 그 바탕에서 다시 올라왔던 뭔가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신은 다시 그 올라왔던 기가 좀 밖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바탕에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작용하고 다시 또 표출되는 거.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한 번으로 3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또 순환돼요. 정기신이 또 정이 그 다음으로 가면 또 기가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시죠? 순환구조예요. 순환구조. 사람의 오장육부가 단절돼가 있지 않고 계속 개통으로 이루어져. 개통이라 하잖아요. 개통. 그죠? 그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를 제가 명리학을 또 공부하다 보니까 뭐와 같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관계 있잖아요. 우리 앞에 선생님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인승 이야기하고 재간도 이야기했잖아요. 재승간도.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왔던 정기신이 우리 명리학자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비식 재간인 육신 계통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용어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요점에 주목해가지고 이 정기신의 관념을 명리학의 육신과 한번 연결시켜 보자는 게 이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주를 잘 본다 못 본다. 잘 보게 되더라. 상둥이도 본다. 진짜 정답할게요.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상둥이 사주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겠다고 하는 책을 제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받는 책 안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통틀어가지고 상둥이 간법을 정확하게 해놨는 책을 한중일 통틀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책 빼고는. 제 책에는 제가 15년 전부터 적어놨어요. 지금. 상둥이를 어떻게 본다고? 어떻게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면 상둥이도 봐요. 네, 똑같은 상둥이인데도.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명리학의 이렇게 육신관계로 추론해서 적용하자. 그리고 사주를 어떻게 좀 더 잘 보자. 그래서 처방도 잘하자. 이거예요. 볼게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왔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기내경. 한기내경이고, 이거를 이렇게 사람 몸을 보는 것은 똑같아요. 머리 내에서 여기 수도. 그죠? 그시 끝까지. 이렇게 사람 몸을 볼 때 오장육부가 있고 한데, 아까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정귀신. 요 그림이 한기내경에 나오는데 제가 옮긴 거예요. 그죠? 이 보는 구조는 뭐다? 정귀신, 계속 순환하는 계통이다. 그 다음에 우리 명리학의, 여기 아까 했던 이야기, 요거, 그죠? 요거 그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적전수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명나라 초에 유백원 성생이 적었다 하고, 그리고, 청나라 후기에 임철조 성생이 주석 달고 중화민국 때 운산 성생이 책을 펴내신 분이 책이잖아요. 그죠? 이 책을 제가 동방대학원 대학교 미래지적학과 있을 때 10년 동안 요 교재를 한 과목, 제가 매주당 3과목을 해야 되는데 요걸 10년 동안 변함없이 강의를 했어요. 매 학기마다 3과목을 강의해야 되잖아요. 전임 교수는. 그 중에 요게 10년 동안 변함없이 강의했던 책이거든요. 그 안에 보니까 뭐냐 그러면 아까 같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 아, 비, 식, 재, 간, 인. 상신관계가 상극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걸 합치면은 음양으로 나누면은 십성. 그냥 묶으면은 육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신이라잖아요. 개통. 이게 돌고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몸을 오장육부를 볼 때 정기신으로 해가 계속 그게 뭐라? 정기신이 잘 개통이 이루어져가 있으면 그 사람 건강하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우리 육신에서도 이게 육신의 개통이 이게 뭔가 관계. 단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강하다, 안 하다를 보는 게 아니고, 억부를 보는 건 절대로 아니다. 억부를 보지 않아요. 억부를 보지 않고 개통을 보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게 뭐냐 그러면, 기존의 장명법들은 아까 같이 일간이 심각하냐, 심각, 신작 계속 이야기 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심각, 신작이가 아니고 개통이에요. 이해가시죠?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어느 하나가 강해도 문제가 되고, 약해도 문제가 되니까, 중요한 것은 개통의 개통. 그 한의학, 그 한기내경과 동의보감의 관점은 바로 어느 하나가 강하냐 못하냐를 보는 게 아니고 오장육부를 이루고 있는 머리부터 해서 거시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정기신이라는 개통으로 보고 그게 연결고리가 잘 돼가 있느냐로 건강을 보는 거지 어느 하나가 강하다 해가지고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명리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뭐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 그걸로 보면 안 되고 전부 다 어떤 개통의 관계로 봐야 된다는 게 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론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바꾸기 쉽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죠?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지지삼합.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지지방합. 그러니까 지지 12지지를 이렇게 계절의 합, 방합으로 나누고 다시 오행의 합, 삼합으로 나누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천간의 글자들이 땅에, 하늘의 글자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오행이 땅에 12지지에 이렇게 개통, 이것도 개통이에요. 지금 결국 말하는 것은 개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합의 오행 묶음, 방합의 계절의 묶음으로 봐가지고 개통을 지어는 거예요, 이게. 개통을 지어가지고 천간의 오행과 지지의 이렇게 개통 간에 연결되는 것을 통근이라 한다.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죠? 지금 내려갈 때가 내가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통근이라는 것은, 아까 같이 지지 삼합, 정간에 어떤 글자가 있을 때 그 글자가 지지에 서로 관계가 어떠냐를 보는 거야. 그 정간의 글자를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정간과 지지가 서로 개통을 이루냐를 보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개통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결고리. 그래서 그거는 정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뿌리를 내렸다고 제가 용어를 적었단 말이에요. 그죠? 적었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정화가 있다면은 임목, 술토는 통근치가 된다. 그리고 묘목은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천간에 병정화가 있다면은 당연히 지지에 묘목이 있으면 인성이 정인이 되니까 당연히 그거는 목성화가 되지 않겠냐고 우리 생각하는데 X다. 단연코 X입니다. 그죠? 단연코 X예요. 그리고 인성이 통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임목은 화의 자리가 되지만은 묘목은 인성이지만은 통근지가 아니다는 거. 약간 이렇게 가족기준 교재 보면 다 설명 자세하게 해놨어요. 넘어갈게요. 그죠? 그래서 실정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요거만 들고 사례가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보면은 적천수 천미 통신론에 아까 지명편이 있었고 앞에 정신편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그죠? 들었는데 앞에 요 하나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적천수 천미 통신론의 정신편에 정신장에 나와 있는데 요런 사주가 있어요. 그죠? 요런 사주. 그리고 일생 동안 부기 복수가 아름다웠다가 노는데 여기 일간 병화를 여기 보는 거예요. 그죠? 기로 본기로 보고 그리고 정 기, 신, 개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인성이고 식상이겠죠. 그죠? 인성, 여기 나의 본기, 그리고 인성, 식상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천간의 글자들을 여기 개통을 지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병화 일간을 본기로 보고, 기로 보고, 그리고 인성을 정으로 보고, 그리고 신인 무토를 기로,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정기신의 개통으로. 그렇게 봤을 때, 요렇게 나래비를 시키면, 나래비 있잖아요. 나래비 쫙, 사투리로 나래비 쫙 펴는 거예요. 그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줄을 딱 펴는 거예요. 펴놓고, 요 위에 글자만 보는 게 아니고, 밑에 아까 통근지 이야기했잖아요. 통근이 어떻게 됐나요를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지 삼합과 방합이 되는 자리인데, 어때요? 병화 일간을 중심으로 쫙 이렇게 정기신 관계로, 정기신, 또 이렇게 가면 이게 정기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래비 씌워놓으니까, 어때요? 다 자리가 개통이 있고 밑에 자리가 다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한눈에 보면은 이 사주는 일생의 부기복수 아름다웠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자세한 것은 그 사회 그 책에 보면은 발표문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고 예를 들어요. 똑같이 평생토록 보잘것 없었다 이런 게 없었다요. 똑같아요. 병하잖아요. 똑같이. 언뜻 보면은 이게 뭐 일간 신강 신약을 찾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제. 병화 일간을 기로 갖다 놓고 다시 똑같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정기신으로. 했을 때 이 사주는 없어요, 그죠? 정기신의 개통이 정에 몰리가 있고, 신은 없다. 그리고 정에 요걸 다시 동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에 보면 또 없던 거예요. 정기신의 개통이 한마디로 깨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아까 같이 뭐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없었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야 이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면 되게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쌍둥이도. 똑같은 쌍둥이도 다르게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간법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적천수 천미 이야기, 이게. 적천수 천미에 10년 동안 강의하다 보면은 보여요, 이게. 적천수 천미에는 일강, 신강, 신작 이야기 한마디도 안 놉니다. 적천수 천미 한번 찾아보세요. 일간이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야기 있는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랍니까? 사주를 보면 신강하네, 신약하네. 그거부터 찾고 있어요, 지금. 용신이네, 아니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많은 내용 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계내경에 그리고 동의부감은 정기신으로 해가 사자의 머리부터 그 시기 끝까지 다 보고 있다. 뭐로 정기신의 개통으로 대고 돌고 돈다. 우리 명리학에서는 뭐 사람 문명을 보는데 어떻게 아비측 기간이 육신호 나누면은 십성 그걸로 해가 다시 개통으로 본다. 그 개통이 잘 짜여지가 있고 아래 위로 통근이 잘 돼가 있으면 그 사주는 굿 아니면 X. 그럼 어떻게 됐다? 이름, 개명 등등등등 으로 보완해가지고 교훈하면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면은 우리 아까 좀 이따가 신경수 박사님께서 이제 강의하시겠지만은 강단 명략과 강호 명략을 나누는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그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 말을 내가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쪽 하다 보니 그랬는데, 사람을 살리는 의학을 하는데, 의학연구소 있잖아요. 뭐 생리연구소, 병리연구소. 그죠? 의과대 교수들. 그 사람들하고 견해가 있는 의사들이 따로 있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의대 교수님들하고 견해 있는 의사들이 따로 옵니까? 같잖아요.
근데 왜 명략은 왜 강단 나누고 강호로 나눠요? 나누는 사람이 누가 나눴을 것 같아요? 나눠야지만 득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명락을 하는데 강단을 나누고 강호를 나누면 득 볼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나누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당파 해가지고 사시당파를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이기로는 둘째치고 자리 싸움이 간직의 싸움 때문에 당파를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을 나눠야지만 득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군가요? 조영은 씨, 강은 씨.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유튜브 종편에 나오지 않은 들어보면은 딴 거는 명리는 저는 알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종편 유튜브도 아주 막 이야기해요. 그분들이 강단 강호를 나눠요. 그래 자기들이 존재가 감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경수 박사님이 하지만 강단 강호 명략을 나누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쉽게 말하면 의과대학을 나눌 때 의과대학 교수 따로 놀아라. 의대 뭐 개헌에는 병원 의사들 따로 놀자. 이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강단 뭐 강호 명략 나누는 것은 조영은 씨하고 강은 씨들인 그런 무리들이 나눠야지만 자기들 입지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프레임이 진짜.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잘못된 거다. 그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황제 내경과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것을 정기순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명리학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 좀 압축해서 잘 말씀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어쨌든 조금 지났습니다. 3시 35분이어서 사실은 거의 휴식 시간이 끝난 시간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휴식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죠. 한 10분 정도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5분이니까 45분에 10분만 쉬시고요. 45분에 후반부 두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중간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렵게 학위를 취득하신 한양대학 김혜련 선생님께서 본인의 학위 논문으로 보여집니다. 학위 논문에 또는 포함된 걸로 보여지는데 수원 화성의 영건 과정에 적용된 조선 왕실의 택길 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성묘극의 기록을 중심으로 수원 화성의 영건 과정에 적용된 조선 왕실의 택길 문화를 발표하게 된 한양대학교 김혜련입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활과 활동을 위한 공간과 환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제공하는 기능적인 편리함과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등은 모두 인간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이 인간의 삶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순환 속의 조화를 이루며 안정된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며 최적의 시간을 선택하는 과정은 택일입니다. 조선시대의 택일은 왕실과 민간의 여러 가지 건축의 문화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책력과 선택서가 간행되었는데 여기에도 건축 택일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처럼 건축과 택일은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면서 고유한 전통 문화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건축가 택일에 나타나는 전통적 사유는 단순히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 현상에 대한 깊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인간의 삶에 이롭게 적용하고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연 활용 경험론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기 원령에는 국가대사와 토목공사가 택일의 과정에 맞춰 거행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모두 엄격히 준수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기록이 시기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택일은 현대사의 환경 경험과 연결되는 전통 지혜로서 개인과 건축의 기륭을 넘어 공동체적인 안녕과 대동세계 실현의 방법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발표는 화성성유국의 정조실록 홍제전서, 일성록 등의 1차 사료를 분석한 후에 화성 축조의 목적과 내포된 사상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선시대 택일서를 종합 검토하고 화성 축성 과정의 구체적인 택일 사례와 의미를 고찰한 후에 건축 조형 과정 속의 택일 문화와 사상, 전통, 인식, 체계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주역, 예기, 춘추자시전 등에 서술된 이러한 다양한 기록을 통해서 일과 시를 선택함으로써 길한 것을 취하고 흥한 것을 피하는 방법은 이미 고대부터 기륭의 시간 구분이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일은 우리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음양오행, 천문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일을 행하기에 가장 적절하며 좋은 날을 택하고 나쁜 날을 피하여 길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왕실이나 민간 시행되는 모든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한 길이를 선택하는 택일의 풍습은 오랫동안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구려 4세기경 약 408년경으로 추정되는 덕흥리 고분벽화의 묵서 묘지명에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주나라를 세운 무왕과 나라의 기틀을 다진 주공, 육아사상의 대표인 공자를 언급하면서 단순히 옛 인물이 아닌 번영을 이룬 왕과 성인이 택한 길일, 길시, 길지에 맞춰 장례가 완벽하게 치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후손들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며 확신하는 표현으로 택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택일과 관련된 가장 초기 기록으로는 삼국유사의 신라 김씨의 시조 김할지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맨 밑부분에 왕은 길이를 택하여 태자에 책봉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왕이 길이를 택해서 태자에 책봉했다는 것은 이미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행사에 길이의 개념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국사기와 일본 서기에도 자료가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고려사졸록, 동사강목, 고려사 등의 기록을 통해서 택일이 국가 권위와 정당성 확보의 상징적 장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택일은 국가제도로 정착되었는데 이는 여러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택일이 제도화된 국가 운영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택일은 궁궐과 산릉 조성, 과거 시험일 결정, 문헌 봉안, 심지어 침구 우수례까지 폭넓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 일부분에 보시면 또 길을 나설 때도 택일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택일에 적용된 성리학적 연공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적 연공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천일합일적 융화의 연공관, 왕도 정치적 실현의 연공관, 음양균제적 중화의 연공관이 택일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일합일사상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며 인간과 자연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중용에서는 천명지위성이라고 하여 인간의 본성을 하늘이 부여한 천명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맹자와 정조의 이러한 표현은 결국 천시나 지리보다 인간 사이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조가 화성을 건설할 때도 이러한 천일합일 사상을 반영하여 길이를 선정하였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성곽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원리를 실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천일합일은 사상적 개념이지만 택일은 이를 실현하는 실천적 방법으로 이러한 천일합일 사상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왕도 정치적 실현의 연공관입니다. 유학과 왕도 정치의 기초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행합일과 천일합일로 하고 있으며 수기치인을 통해 이상사회 실현과 결국 이는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대동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유교적 예체 상징으로 사회질서와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는 공간으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왕도 정치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정조의 꿈은 화성 축조 과정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실례를 한번 여기에 올려보았습니다. 결국 태길은 연건 각 과정에서 신중히 고려되었고 길의 선택은 조화 번영의 기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이 오래 지속되고 백성의 삶이 안정되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정조는 덕치를 기반으로 이상적인 통치 실현을 목표로 삼았고 이는 건축을 정치 이념을 담는 실천적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원화성은 왕도 정치의 물리적 상징이자 백성을 위한 공간이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양균제적 중화의 연공관입니다. 음양균제적 중화의 사유는 주역 개사전의 이름이란 지휘도에 근거합니다. 음과 즉 상반된 기운이 교차하고 순환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며 인간의 삶 또한 이 흐름에 맞춰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며 건축 태길은 이러한 자연의 조화에 순응하기 위한 의례적 장치로 작동한 것입니다. 수원 화성의 착공 사례를 예를 들면 1794년 1월 7일 묘시의 석재 채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묘시의 성토를 닫기 시작을 했는데 이는 동치 이후 양기가 상승하는 시점으로 새로운 출발로 굉장히 이상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길서와 연건의 공정별 태길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조선시대 주요 태길서는 장일통요를 시작으로 선택요라, 협길통일, 전료신서, 청기대요, 살림경제서, 연길기감 등까지 굉장히 다양한 선택서가 있습니다. 이 서적들 가운데 조선 초기부터 선택서로 활용되었던 청기대요와 선택요라, 종조 시기 취재 과목이었던 협기별방서와 협길통일, 후기의 선택기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의례에서는 착공식, 상량식, 입주식 등 주요 의식에 태길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적 완공과 기능적인 성공을 기원하며 거주자 및 사용자들의 안전과 번창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불길한 날 회피를 통해서 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쭉 계속되어 이어져 왔고 전통 건축문화 속에서 태길은 공간 창조와 시간 선택의 융합된 행위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연건의 공정별로 들어가기 태길을 하기에 앞서서 가주의 나이를 맞추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선택서에 기록된 기륭일의 기준입니다. 각 선택서에는 기륭일에 대한 건축 및 토목공사의 기일들과 기타 수리 작업에 대한 모든 과정의 기일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기술하고 이에 따른 각각의 의와 불의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택요락의 학원, 홍공류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기대요 학원에는 기조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기변방서의 권 11 용사의 각 사정에 대응한 의기 신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협길통의 권 10의 용사 1에 선택을 할 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날과 피해야 되는 날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성록의 기록을 보시면 화성의 성역을 시어갈 때 돌을 뜨는 것부터 각자의 털을 닦는 것까지 시어갈 길이를 일간으로 하여금 잡게 하여 방금 초기했습니다. 화성 성역의 총리 대신 최저군이 아뢰기를 화성 성역의 역사를 시작할 각 길이를 지금 계약받았는데 고유제는 각각 역사를 시작하는 날과 같은 날에 설행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성역이 시작되기 전 길이를 가려서 고르는 태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또한 화성 성역의계의 권수의 시일에는 갑인년 정월 7일 돌을 떠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돌뜨는 공사, 시공 날짜, 그리고 성터를 비롯한 성곽 주요 건축물의 정촉, 입주, 상량 등의 날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건축물에 대한 길이와 흉의를 주택 일시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문과 성곽과 주요 정각들입니다. 이와 같은 화성의 주요 건축물 태길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위의 표와 같이 특정한 흉신이 작용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병존하는 귀신이 함께 나타남으로써 흉을 누그러뜨리거나 길로 전환시킬 수 있으므로 기흉의 절대성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신도 나와 있었고 길신도 나와 있었는데 이와 같은 흉신이 나와 있는 날은 반드시 이와 같은 반대되는 길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공통된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흉신들이 포함된 일진이 다수 태길된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흉신이 연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흉신이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터닫기에는 영향이 없고 상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공정에는 영향이 미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는 태길이 단순히 이론적 기륭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유연하게 조정되며 실제 건축 일정에 실용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화성 주요 건축물의 연건의 공정별, 유형별 태길의 관계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정별 태길입니다. 터닫기 공정의 태길 분석표입니다. 터닫기에는 단순한 공사의 시작이 아닌 상징적 의례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정각에서는 길성일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각은 왕의 행차와 제례, 연회 등 왕실 의례 공간이자 왕실 정통성과 효제 구현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길일은 생기, 삼합, 황도, 길시 등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생기는 음양오행상 생의 기운을 의미하며 흉함을 제하는 기능과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상, 생기, 계일 모두 수조 동토에 좋은 날로서 모든 일에 길한 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삼합은 천지인의 기운이 합쳐 일의 성취와 발전에 유리한 날입니다. 황도길시는 흉의를 제하는 강한 길성에 작용을 하는 길일로서 모두 터닫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터닫기에 사용된 흉일은 길일과 흉일이 겹칠 경우에 길성이 흉일을 제살할 수 있다는 전통적 해석에 따라서 미비한 흉일들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춧돌 놓기와 기둥 세우기입니다. 기초공사 이후의 본격적인 연건의 시점이며 건물의 중심축이 형성되는 단계로서 공간적 구조가 완성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길일은 사상과 황도일과 삼합, 삼덕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상은 사계절의 가장 왕성한 기운으로 양육과 생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황도일은 모든 일의 길한 날로 조화로운 진행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삼합과 삼덕은 상부와 하부 구조의 조화와 연결에 유리함으로써 주춧돌 놓기와 기둥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길일이 태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일은 대신은 길일로는 부적합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천적이라는 흉일이 또 들어가 있었는데 출행 등은 피하지만 건축에는 가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량 공정의 태길 분석표입니다. 상량은 건물의 골격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조형 중에 가장 상징적이고 신성한 절차이며 가장 정제된 태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용된 길일로는 천덕압, 월덕압, 성일, 사상, 월은, 천원, 삼합, 황동일 등 굉장히 많은 길일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덕압과 월덕압은 왕성한 우주적 기운을 흡수하는 것이고 성일은 완성과 생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연과 조화를 의미하는 사상, 모자지간의 신뢰와 번영을 기원하는 월은 천원, 전체의 조화와 복덕을 상징하는 삼합과 황도일이 길일로 태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폐일은 상량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삼패라는 흉일은 삼합과 삼덕, 황도일에 의해 제살이 가능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 공종별로 택일은 해당 공종의 기능과 의미에 따라서 달리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길일 중심이지만 흉일은 반드시 회피하기보다는 길일이 흉일을 제어하는 작용도 고려한 실천적인 지혜가 반영되었으며 이는 건축의 안정성과 조화 그리고 상징성을 중시했던 전통적인 택일 문화의 신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의 유형별 택일의 의미와 활용입니다. 먼저 성문을 보시면 성문에는 장화문과 팔달문의 택일에서 일성록과 화성 성역의 기록에 의하면 성문 공사 택일은 일간이 축일하였고 정조가 이를 승인하여 공종별 착공일을 지정해 주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월 16일 날 물루 공사를 시작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실제 공사는 2월 28일 진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정이 지연이 된 이유는 즉 장화문과 팔달문의 실제 택일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력 동원과 자재 운송으로 인한 자재 조달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화성 성역 의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목수 소집을 지시를 했고요. 제목의 확보가 지연이 됐습니다. 또한 기후 및 수로 운송 제약이 공정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이 내용에 기록이 되었는데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2월 16일과 2월 26일은 흉일이 굉장히 많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장화문과 그에 비해 2월 28일은 흉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날입니다. 장화문과 팔달물은 화성의 중심으로서 의례적 상징성까지 지닌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체 성역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택일이 되었으리라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둥에 대한 기준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일의 날짜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룡문과 화서문은 장화문과 팔달문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게 착공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재 확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석가래 같은 주요 제목 확보가 늦어졌고 강상류에서 운송해야 했던 물리적 제약이 존재하지만 의례적인 위상의 차이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룡문은 중심문인 팔달문 장화문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고 길일의 배정에서도 실용적 절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룡문 같은 경우는 흉살이 다수 포함된 날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한 그런 택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문인 창룡문은 유전묘향으로 동방청룡의 자리에 위치를 해서 길방이고 흉살의 영향이 약하거나 길로 중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천사, 황도일 등 강한 길성일들로 흉일이 중화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우선순위에 밀려서 절충의 택일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화문은 흉일 없이 길을 위주로만 택일이 되었습니다. 터닫기에서 천원인이라는 흉일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흉일이었습니다. 팔달문도 역시 길을 위주의 택일로 정초, 수주, 상량에 대시와 대모라는 흉일이 있지만 이 또한 건축 공정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서문에는 터닫기, 정초, 수주 모두 흉일 없이 길을 위주의 택일이었습니다. 상량에서 폐일과 토구, 천리가 있긴 있지만 이 또한 실질적인 영향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문 건축에서 택일의 특징은 4대문 각각 상징성과 기능성을 지니며 왕이 통행하는 주요 관문으로서의 길과 흉일이 절충된 중립적 건축물로 간주된 택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능성과 중립성으로 택일에 있어서 길과 흉일의 균형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곽의 택일 분석입니다. 서장대는 팔달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데 주요 공정 모두에서 길일 중심의 택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길일로 월운이라는 날짜가 택일이 되었는데 이는 용조에 특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상량일은 특히 전부 길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흉일은 없습니다. 이는 상량의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장대는 상량일에만 평일이라는 흉일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주요 공정 모두에서 길일 중심의 택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민가의 편입과 입지 난이도에 대한 고려가 있었음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생활권 편입으로 길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백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녕을 위한 조처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동작되는 전 공정에 흉일이 배제됨으로써 백성의 생활권 침범에 대한 예우와 상징적인 의무를 다했고 이는 태기를 통한 정조의 백성 중심 통치 이념을 구현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각입니다. 정각은 기일 중심의 태길이 이루어졌으며 흉일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량은 강한 길들이 많이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각은 유교적 예제의 핵심 공간으로 엄정한 태길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남원에만 유일하게 활용된 월봉이라는 길성일이 있습니다. 네, 다른 데는 없는데 이 낙남원에만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낙남원의 기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길성일인데 이 낙남원의 이 월봉이라는 의미는 계책을 벌여놓는 데 마땅하고 상서 진원이나 상표장이 이루어온 주서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길로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하나가 되는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이 되는 그런 큰 공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기능으로 화성의 낙성현, 문무와 별시가 펼쳐진 공간으로도 이용이 되어서 굉장히 적당한 태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정은 전체 성역 과정에서 선택서에 기술된 길이를 비롯한 길성일이 전혀 추택되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는 그 외의 길성일로서 월제와 음덕과 길경과 명당이라는 길성일이 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영화정의 터닫기에 추택된 일반적인 길성일로서 모든 일에 좋은 날이며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성일들입니다. 이는 시내를 가로질러 방죽을 쌓고 물을 채워 만든 저수지인 만석거의 남쪽 언덕 위에 세워진 정자인 영화정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석과 그 주변의 풍요로운 들판인 대유든을 바라보는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음덕의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단묘에서는 문선왕묘와 사직단, 성신사 모두 각각의 의미에 맞는 태길이 되었습니다. 문선왕묘는 시덕과 사상이 태길이 되는데 이는 덕으로 형벌을 제어한다는 유교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고 덕을 가진 성인의 사당을 위한 태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직단에는 이쿠라는 태길이 되어 있는데 이는 좋은 날 자손의 번창과 국가의 복을 기원하는 내용으로서 사직단의 제문 내용의 태길 의미가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신사는 하늘의 복덕이라는 천덕, 월덕, 월덕압, 천덕압 등의 태길로 신령한 보호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신사의 제문에 장관 안정과 복덕을 위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와 동일한 같은 맥락에서의 태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축물의 상량문에 반영된 태길의 특징입니다. 상량문은 문집에 수록되거나 건물 해체 시 실물 발견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건축 기술의 내용보다는 상징적인 또한 의례적인 서술 중점으로 후대의 건축 목적과 시기를 전하는 사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1793년 12월) 정조가 문루 상랑시 상량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직접 지시를 한 내용으로서 상량문은 단순 의례가 아닌 조용 과정의 핵심 문서로 인식이 되어 있고 이는 명칭과 기능, 역사적 의미를 후세에 전하는 정치적 기록으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 성역의계 상량문 수록 현황입니다. 실물이 현존하고 있는 것은 현재 8달문의 현판 한 건만 남아 있습니다. 화성 성역의계 권 2와 9편에 총 22편의 상량문의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 장대, 정자, 강로, 사당 등의 11편, 행군 관련 각 11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량문에 각 건축물의 기능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상량문에서 보여지는 네 가지 특징과 각각의 경우에 나타나는 혈론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상량문은 길이리, 하늘, 땅, 인간의 감흥을 받는 정당한 주택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서롱, 점괘, 길몽 등의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길 잃은 전복이 아닌 유교적인 정당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상냥문의 문구입니다. 두 번째, 상냥문에서 드러나는 상징성과 가치가 실제 태길된 기릴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 조형과 태길의 통합적 실천이 확인되는 기록입니다. 주요 상냥문 문구와 기릴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냥문의 내용과 기릴의 의미가 모두 동일하게 매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주 사용된 기릴의 경향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상냥문의 분석 결과 빈도 높은 기릴은 황도일, 사상일, 천원일, 천덕일, 월은일로 나타났는데 황도일은 하늘의 운행이 순조로운 날로 흉악을 피하고 흥함에 적합한 날이다. 사상일은 덕과 상운의 상승의 기운을 상징하고 있고 완성된 구조물과 상응한다. 천원일은 하늘의 정기가 깃든 날로서 천일합일의 이념을 반영을 하고 있다. 천덕일은 하늘의 덕이 깃든 날로서 정당성과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월은일은 상호 신뢰와 화학, 복덕과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냥문의 기릴은 단순한 기운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 이념의 실천 지표임을 나타내는 바입니다. 네 번째, 상냥문에 나타난 혈륜원에 대한 언급과 이를 통한 효심의 상징적인 구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상냥이라는 것이 결국 화성 건축물의 혈륜원의 권위와 상징성을 부여하는 정치적인 행위였음을 나타내주는 근거 자료로 쓰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건축물의 상냥문에 반영된 혈륜원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보시면 각 상냥문에서 발췌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에 장화문에 반드시 혈륜원을 여러 법으로 호위하여 혈륜원 받드는 정성이라네 혈륜원을 봉한 것으로 혈륜원에 절할 때부터 지척에 있으니 혈륜원을 지키는구나. 지키는 관하는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혈륜원을 둘러싸 호위하는 마을이다 라는 표현까지 들어있고요. 무덤에 제사하고 임금의 행차가 머무르는 곳이다. 혈륜원에 달마다 오시는 의례를 호위하는 곳이다. 혈륜원을 껴안아 보호하기 위함이다. 보호하고 올창하고 온전히 받든 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혈륜원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냥문에는 혈륜원에 대한 상징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나 은유적인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곧 각 건축물이 단지 기능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종조의 효치 사상을 구현하는 예의 공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화성에 성을 쌓고 연못을 파서 행궁을 설치하고 유도를 둔 것은 곧 원침을 보호하여 억만년도록 유구하게 이어나가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홍지전서에 기록된 화성 조형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이루며 화성이 결국은 혈륜원을 보호하고 기리는 공간으로 구현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문헌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문헌 분석과 공정별, 유형별 사례 분석과 상냥문 비교를 통해서 화성 건축의 시간 구조가 유교 정치 이념과 가문 사유에 따라 구성되었음을 실질적으로 규명을 하였습니다. 화성 축성과 태길 문화의 사상적 통합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가 사업으로서의 태길 적용으로 수원화성은 효치, 예민, 애민, 실용, 군사, 정치 이상이 융합된 국가 사업으로서 종조의 정치 철학과 사상적 기조가 집약된 국가적 사업으로 다양한 실익을 아우른 이상적인 계획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공정별, 유형별 태길은 기능과 상징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냥문과 태길의 상호부화적 구조에 따라서 상냥문은 단순한 건축 완료 표식이 아니라서 건축물의 기능, 상징, 정치적 의미, 정조의 유교적 이념까지 아우르는 의례적 문서로 기능을 하면서 굉장히 태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상징체계를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냥문에 나타난
황도일, 사상일, 천덕일, 철원일, 월운일 등은 단순한 전복이 아닌 천진 조화 기반의 사유적 가문 체계를 반영하고 이러한 길일 구성은 정치적 정당성과 의례적 완결성 부여하는 시간적 장치로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신사를 제외한 모든 상량문에는 혈육문과의 상징적 연결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화성 전체가 정조의 효치 사상과 왕권의 정당성, 유교 정치 실현 공간임을 강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화성 축성에서 드러난 태길은 단순한 기륭 예축이 아니라 유교사상, 실학, 건축 의례가 결합된 통합된 건축 문화의 사례이며 이러한 건축 행위는 하늘의 질서와 인간의 행위가 만나는 시공간적인 실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축 조형 과정에서 표현된 태길의 문화는 단순히 시간 선택의 도구가 아니라 정당한 정치 행위로서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장치로 작용을 하였고 건축을 포함한 인간의 행위 전반에 질서와 당위성을 부여하는 기호 체계이자 상징 질서로 작용하며 국가적 행사로서의 건축을 정당화하는 제의적 절차로 기능하였습니다. 또한 태길은 유교적 이상국가 건설을 향한 대동세계 실현의 방법론으로서 기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길이 자연질서와 조화를 추구하여 현대에 지속 가능한 건축 사유와 연결이 되면서 전통 건축에서 시간, 공간, 이념, 실천이 어떻게 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통 지식의 현대적 계승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로 그동안의 다른 내용들이 이제 명리학의 어떠한 방법론이라든가 또 명리학의 활용이라든가 적용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명리학 실질적으로 강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축 공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실 기록이 화성이 수원 화성 성의궤라고 하는 아주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실제로 태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명문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잘 규명하고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실의 영건에 있어서 태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규명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발표를 마쳤고요. 잠시 준비되는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있으신 분? 안녕하십니까, 마건봉입니다. 김만태 교수님한테 약간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오늘 연구 발표가 정기신론의 명리학적 적용이라고 그랬는데 정기신론과 명리학은 완전히 분야가 틀리걸랑이요. 왜 그러냐면은 명리학적은 이제 극도 있고 생도 있고 순리적으로 순환되는 학문이고 정기조는 그거하고 조금 틀리걸랑이.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제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무슨 뜻인지. 정기신론을 명리학으로 적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적용했습니다. 이미 적용한다고 했는 게 이미 했습니다. 적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기신론과 명리학적은 완전히 분야가 틀린 걸로 알고 있걸랑요, 상당히. 근데 이제 거기에 왜 그러냐면은 명리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극도 있고 생도 있고 순환을 하는 학문이걸랑요.
그러고 전기신은 이기론적으로 상당히 분야가 틀린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어떻게 이게 명리학에 적용을 해서 또 동의보감에서 그걸 좀 응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제 생각에는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 하고. 예, 제가 답변 드리는 답변 제 질문 제 그만하셨을 거예요. 아이러니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네요. 그 논문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논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 주시던데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해놨습니다. 예, 제가 지금은 대충 답변하잖아요. 그죠? 논문은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해놨습니다. 각주까지 아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답변을 들을 수는 없고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논문 안에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해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그 궁금증이 100% 해소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했겠죠. 그죠? 이미 그 논문 했던 게 10년 다 돼가고 이미 여러 가지 하여튼 학계에 발표됐어요. 학계에도 발표가 됐고 이 논문은 언제냐 그러면 2019년도에 한국도교문학회 죄송한데 우리 박정희 학과장님께서 바쁘시면 그냥 옛날 거 주셔도 된다 이래가지고 박정희 교수님 양해를 구하고 실제 2019년도 한국도교문학회 세미나 때 이 논문을 발표했던 거예요. 사실은 벌써 됐죠. 그죠? 논문 적은 것은 이미 거의 그 전에 2015년도인가 이미 논문을 적었고 그러니까 한국도교문학회 딱 맞잖아요. 도교문학회 거기에 이미 그때 그것도 한양대학에서요. 한양대학교 행당동 본관에서 그때 인문사회관에서 사실은 그때 발표했던 논문이거든요. 그 파워포인트 만든 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그럼 이미 그때도 한국도교문학회랑 같이 연합 세미나할 때 똑같은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국국중앙연구원의 논문이 또 이미 게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고 제가 실제 사주를 볼 때도 적용하고 있는데 상동에도 적용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 논문 안에 아주 꼼꼼하게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저도 김만태 교수님한테 예로 들어주시는 사주는 목화토금수가 다 있어서 예, 안녕하세요. 저 이명선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 잘 감동 깊게 읽었고요. 네. 그 예로 들어주신 사주는 목화토금수가 다 있어서 네. 그 교수님의 정기신 이론을 제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봤는데 혹시 사주 중에 치우쳐서 하나가 없다면 시작하는 오행을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운에서 보완돼야 되겠죠. 운에서 이렇게 운도 사주는 일단 타고난 바탕이라 그러면 운은 말 그대로 운이잖아요. 그죠? 네. 그 운도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이렇게 전기신을 나랩이 딱 나열시켰을 때 아래도 시키고 다시 이제 계속 전기신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없다면 일단 X예요. 진짜. X인데 운은 계절이잖아요. 네. 그 계절에서 그게 마침 딱 돌았다. 그러면 보완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 거기 나가면 또 X. 그러니까 없으면은 나래비를 딱 치어서 나이를 없으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 운까지 봤을 때 있다면 다행이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분? 네. 마이크, 저 손 좀 들어. 어디? 파란 티. 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는 아닌데 파란 옷을 입고 왔습니다. 파란 옷 너무 좋아요. 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동방문화대학교 박사과정을 맡고 있는 최지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경주 교수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아까 계속 할 때마다 5분마다 10분마다 15분마다 칼같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는데 하필 너무 질 자체가 너무 좋아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할 건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대운 관련돼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9.9, 10 해가지고 대운 같은 경우에 약 1년 11개월, 1년 10개월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론만 가지고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그러면 바꿀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교수님의 견해를 여쭤보고자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함이? 최재혁입니다. 최재혁 선생님. 예, 최재혁 선생님이 질문하신 질문은 의외로 명쾌합니다. 앉으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수리적인 영역이고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인문학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죠. 지금 만나이 적용법이 지금 아마 사회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죠. 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 할 때 만나이 적용을 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나이를 하자는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죠.
라고 한다면은 한국 나이로 쓰는 방법에서 만 나이로 전환해버리게 되면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첫째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1살이 아니라 정말 1년이 지나야 1살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만 나이 적용으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소수점 아래 문제입니다. 대원수 소수점 아래를 우리가 자꾸 4, 4, 5, 2으로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아까 계산 보셨지만은 그게 3, 4, 5만 돼도 몇 달, 5달, 6달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이 만 나이 적용 시점과 더불어서 우리 명리학계가 공통된 합의안으로 정확히 1세, 예를 들어 1세 더하기 4개월, 1세 더하기 5개월에서 대운이 바뀐다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되는 공통의 합의안을 제하에서는 힘들 겁니다. 자기 습이 있어서. 우리 학계에서 합리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서 책이나 강의를 할 때, 논문을 쓸 때 공통 의견을 내면 되는 거죠. 이것은 뭐 합리적이잖아요. 이건 그냥 과학적인 거라서 그러면은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분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럼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앞에 계신 교수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켜졌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워서 그런지 다른 날보다는 좀 질문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힘드시겠죠. 예. 뭐 더우면 사실 그 사람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명이 단축된다고도 합니다. 자,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5분의 발표를 들었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본 토론회의 주최 그리고 주관이신 한양대학교의 박정희 교수님께서 끝으로 폐회설을 해주겠습니다. 박수로 봐주십시오. 한양대학교 박정희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일 마다 않고 발표해 주신 여러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양학 대토론회는 한동수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비를 털어 행사를 이어오셨고 여러 노력의 결과물로 현재의 한양대학교 동양문화학과와 동양학 대토론회로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저도 교수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교수님께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교수님의 뜻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정년퇴직을 앞둔 교수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빌면서 여러분 모두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명리학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열띤 발표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더 많은 고민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명리학은 서양의 학문이 따라올 수 없는 동양학의 진수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학문적인 성숙도가 미치지 못한 현실은
미신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의 학과가 개설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으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미비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마인드도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명리가 단순히 사주를 풀어 기륭화복만을 예측하는 술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숱한의 침에도 메아리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시장의 다분화가 필요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한양대학교 동양문화학과 원어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부단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내년은 동양학 대토론회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더 알찬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